자, 그러면 교재 38쪽에 도시개발계획 지정을 보시면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이죠.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5가지가 있죠. 이거 출제 사실했던 문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계획 지정하는 경우 첫째,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안, 네 번째, 협의 불성립, 다섯 번째, 긴급입니다.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필요 하나.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요청 둘. 세 번째, 공공기관의 정부출연기관의 장애 제한. 이때 제한은 반드시 공공기관의 정부출연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 뒤에 플러스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겠네. 이때는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은 항상 행정관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업과 일정 관련 있는 개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번째, 시도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성립. 다섯 번째, 천재되면 긴급입니다. 자, 이 5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정할 수 있다고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지정 요청. 자, 누구?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후 수 5천년. 거기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이걸 수정합니다.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정하겠습니다. 뭘 거쳐서? 지방도시의 참을 거쳐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는 지정 못하죠?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관청이 지정을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정확하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뭘 거쳐서?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을 거쳐서. 심이 아니고 여기는 자문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라는 표현보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종시라든가 제주도는 빠지기 때문에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후 수 5천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렇게. 또 관계중앙행정위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계중앙행정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2번. 그 다음에 제한 보겠습니다. 제한. 제한은 비행정관 제재하는 거죠. 먼저 도시발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자. 도시발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수 5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 조합은 제외되죠. 그럼 정확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후 수 5천의 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단 제한할 때 동의를 받는 경우 있죠.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을 제한할 때죠.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도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또 대통령 영의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기획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제한은 먼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후 수 5천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지정 제한입니다. 그래서 지정 요청 2가지, 요청 2가지, 지정 제한 2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도시 개발구역. 이것이 지정곳이 되면 첫째, 이전 간주가 되죠. 뭐가 간주된다? 첫째, 도시죠. 두 번째 무엇인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시 간주됩니다. 결정시.
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거기 어디? 거기가 취락지구나 비도시는 제외된다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가 지정되면 거기는 도시적이 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거기 어디? 취락지구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취락지구나 이미 어디? 비도시형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단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제 간주. 개발구역에 지정됐다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먼저 개발구역 지정고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되죠. 개발계획 수립.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되고 개발계획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 시행자 지정되죠.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3년 내.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자기를 지정된 지정권자에게.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것이 되고 3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의도가 없는 것을 보고 3년의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발기간 해제된 걸로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것이 되고 개발구역 지정것이 되고 3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이 없었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 개발계획을 전국적인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 공모. 또 어떤 경우 얘가 투기 가능성이 높은 미성숙지인 경우. 즉 대표로 녹지적이라든가 또 어디? 비도시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투기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개발계획을 먼저 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뭘 한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실시 작성 인가 신청이 됩니다. 이거 얼마 이내? 여기서 일반적으로 2년 이내고 3년 이내죠. 근데 여기 면적이 만약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2년이 아니고 이게 5년. 이게 5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계획 지정것이 되고 실시계획으로 가면은 3년이에요. 개발계획 지정것이 되고 개발계획으로 가면 2년, 또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으로 가면 3년입니다. 단 면적 330만 5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지원, 종전 용도지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대학교 전부 다 폐지된 걸 보죠. 다만 이거 말고도 사업이 모두 끝나면 수용 방식은 공사료 공고를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 날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됩니다. 해제가 간주돼요. 이런 경우는 용도적이 환원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일단 이런 교지 보세요. 1번 다음 날이죠. 개발계획 지정것이 3년의 실시인가 신청이 없었던 요거네요. 2번 3번은 묶어요. 미성숙지죠. 개발계획 지정것이 2년 면적이 335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 개발계획 수립고 시작 얼마? 3년 면적 335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죠. 그럼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사업을 해보지 못한 경우죠. 이런 경우 용도지이 환원됩니다. 아까 여기가 개발구역 지정으로 신고가 이 지역에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간주됐잖아요. 또 지구단위 계획 간주됐죠. 그런데 해제가 간주되면 도시지역 무슨 지역으로? 종전 용도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 폐지가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4번 도시발수 공사 완료 또는 가로치고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이죠.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 이건 우리가
사업이 모두 끝난 거죠. 수용방식은 공사를 공고를 담당이고 환지방식은 환지문 공고를 담당라. 사업이 다 모두 끝난 경우. 이런 경우는 용도적 환원이나 지구단위 폐지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개발구역 해제 간주 사유 요거 잘 출제됐습니다. 해제가 간주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3번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쭉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도시개발 조합을 보겠습니다. 조합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합은 설립이 재량상입니다. 여러분 도시 개발 조합 이 설립은 의무상이 아니고 재량상이에요. 그래서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임? 7인 이상이에요. 여기는 정관작사입니다. 뭐가 없어요? 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어. 추진위원회가 없다고요. 조합설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사 총수 2분 이상의 동의하고 면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된 토지소 동의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에 동의가 되죠.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도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면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된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습니다. 지정권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이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소유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능력이 어떠하냐, 개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모든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는 불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법적 성격 보겠습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조합의 성립 시기는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선택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선택된다. 규정이 흠결시 민법상 사단법이라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게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또 여기서 도시개발 조합에 대의원회 있죠, 여러분. 대의원회. 대의원회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의원회는 이건 무슨 기관이다? 임의기관이라고 그랬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일 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대의원은 둘 수 있는 의무적 기관이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50인 이상일 때, 이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가 얼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정비법에서는 필수적 기관이잖아요. 개발법에서 임원적 기관이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개발계획 실시계획 나오는데 개발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은 어때요?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 수립하죠. 개발계획은 청사지입니다.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하냐?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지정할 때 미리서 수립하죠. 다만 개발계획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얼마 이내? 2년 이내. 면적이 330만 시설은 5년 이내. 어떤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 다음에 미성숙지입니다. 개발계획은 개발사업 전반에 걸치는 청사지이다. 청사지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 언제? 개발계획 지정할 때 미리서.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하고 여기가 투기가능성이 높인 미성숙지는 개발계획을 먼저 지정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얼마 이내? 2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거기 나오죠. 무슨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도시지역, 외지역, 국토교통 분야 국가균형발전지역 지정하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화학 면적 합계 30% 이하인 지역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국토교통 분야는 국가균형발전 이하여 지정한 지역. 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이 면적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개발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수립동의 수립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는 것은 그 사업이 환지 방식일 때만 그래요.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방식일 땐. 개발계획 내용은 청사지이다. 방향 설정,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또 이 개발계획은 면적 330만 주민 됐을 때는 그 도시가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발계획이 되겠네요. 개발계획. 자, 그 다음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사업시행자 수립하죠. 자, 우리 개발법에서 계획이 3개가 나와요. 첫째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획, 세 번째 환지계획. 개발계획은 청사진, 실시계획은 구체적 사업시행계획입니다. 그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겠죠.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실시계획 수립했으면 인가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지정권자 의견 청취하죠. 지정권자 실시계획 작성을 인가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정치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정치합니다. 자, 그래서 실시 인가고시 작성 보시면 인가고시 작성 시 지정권자가죠. 그럼 고시효가 도시군관리 결정시가 간주됩니다. 즉 실시계획 중 국토개발상 도시군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군관리 결정시 된 것을 보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 도시관리는 변경된 것을 본다고 그랬죠. 변경. 이에 따른 지정되면 고시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사업시행자. 무슨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개발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실시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포함된다.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인가의견에 인가권자 누구의 의견 정치한다고요?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정치해. 자치단체 장. 국장일 때는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일 때는 시장호수 구청의 의견을 정치합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 하게 되면 그 실시계획 중에 국토개발상 도시군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된 것을 보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 도시군관리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용 나오죠. 토지 수용. 개발법에서 토지 수용. 자, 수용의 주체 누구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입니다. 어떤 사업시행자?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수용할 수 없어요. 왜? 도시개발자는 100% 환지 방식으로 사발하기 때문에. 수용의 조건. 민간 사업시행자 타인 토지 수용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수용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죠. 민간 사업시행은 개발 사업시행자 5호부터입니다. 5호. 토지 소유자부터.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진기관, 지방공사는 그럴 필요가 없고 토지 소유자부터는 민간 사업시행자에서 타인 토지를 수용할 때는 적어도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자, 법 적용. 무슨 법 적용한다?
공취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공취법 특례. 사업 인용시를 받을 필요가 없죠. 뭐가 있으면 된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에 대한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 세부 목록고시 했으면 사업 인용시를 받은 걸로 보죠. 재결 신청이라는 특례, 재결 신청 사업시행 기간 내입니다. 사업시행 기간 내. 사전 현금모사의 특례에서 토지산 채권을 발행하는 건 사전 현금모사의 특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의 주체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수용의 조건은 민간 사업시행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 수용의 시기는 세부 목록 고시. 재결 신청에는 사업시행 기간 내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원형지 공급 개발 보겠습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 원형지 공급 개발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위원회 토지를 구획 정리가 되지 않는 원래 형태의 토지로서 공급을 하고 자율적으로 그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1번 시행자 미리 지정권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도시를 자연 친화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 한해지역에 원형지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자, 그럼 원형지 개발자 누가 되냐? 원형지 개발자는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입니다. 여기서 뭐가 없다?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정부 출연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4번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인이죠. 또 원형지를 국가나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죠. 그래서 4번, 5번은 이건 우리가 민간으로 보시면 되겠네. 민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했는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인,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들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이때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일어납니다. 원형지 면적 전체 개발용 토지의 3분의 1 일어난다.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답니다.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다만 또 이주용 주택이라든가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를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못하지만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첫째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두 번째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환지객 작성 기준 보시죠. 환지객 작성 기준. 환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째, 원칙은 평면환지, 제자리환지,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했죠. 자, 먼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게 환지객 작성 기준 7가지입니다. 환지를 작성할 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평가식 원칙입니다. 평가식. 평가식이란 뭐냐? 환지 설계를 할 때 말이죠. 토지에 가격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면적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토지에 가격에다 초점을 맞추는 평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면적에 초점을 맞추는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서 면적식이나 절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 평가시 원칙입니다. 자, 특례. 그럼 우리나라는 환지기를 작성할 때 말이죠. 무슨 환지 원칙이라고요? 첫째, 평면 환지죠. 평면 환지. 두 번째, 제자리 환지죠. 세 번째, 적응 환지죠. 이걸 우리가 환지의 3원칙이라고 그래요. 3원칙. 땅으로 줘야 된다. 평면 환지. 뭐로 준다? 토지로 준다. 토지. 제자리 환지 어디 준다? 동일한 위치에다 주는 거죠. 동일한 위치에다가. 적응 환지. 땅을 어떻게 준다? 줄 만큼 준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줄 만큼 준다. 이게 적응 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는 땅으로 제자리에다가 줄 만큼 준다. 이게 환지 3원칙이에요. 근데 뭐가 나온다? 특례가 나오죠. 왜? 원칙보다 항상 소중한 것은 뭐라고 했으니까? 합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원칙을 너무 고집해도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을 조정해가지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특례입니다. 토지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나온 시 특례다. 그래서 특례에서 나온 것이 뭐냐? 평면 환지의 특례가 소위 뭐가 되고? 입체 환지가 되는 것이고, 입체 환지. 제자리 환지 특례가 소위 우리가 인접지 환지도 가능하다 했죠. 인접지 환지. 적응 환지 특례.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소위 줄 만큼 주지 않는 거죠. 첫째, 환지 부지정 처분이 나오게 되고, 부지정 처분. 두 번째, 증환지 처분, 그 다음에 감환지 처분이 나오죠. 세 번째, 공공, 시설, 용재단 환지 처분이 나오죠. 그래서 주지 않는다. 증환지는 더 준다. 감환지는 줄여서 준다. 공공은 만능이기 때문에 마음도 준다.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특례가 되겠습니다. 적응 환지 특례예요. 적응 환지 특례. 그래서 부지정 처분 주지 않는다. 증환지 처분 더 준다. 감환지 처분 줄여서 준다. 공공은 만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준다. 이게 우리가 소위 적응 환지 특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환지 부지정 처분하고요. 입체 환지 처분.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 많이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동의 신청인 환지 부지정 처분 나오네요. 동의 신청인 환지 부지정 처분 토지 소유자와 누구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을 지급하는 거죠. 이때 동의 신청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청산은 언제 지급한다?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을 지급할 수 있죠. 환지처분 전이라도. 이때 지급할 때, 교부할 때 청산금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동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 처분.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동의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만 필요하고 저당권자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때 청산은 언제 지급한다? 환지처분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언제 결정한다? 지급할 때,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조정해서 증환지, 감환지 나오죠. 증환지는 더 줬다. 그래서 청산을 지급해야 되고, 감환지는 줄여서 줬다 청산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되겠네요. 3번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도시마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원활한 시행.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토지 대신에 건물로 주는 건데요. 그 토지가 과소 토지인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토지가 너무 작아서 과소 토지인 반 입체환지하던 것은 종전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정이 돼서
토지가 충분히 넓다 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입천지가 가능해요. 토지 소지나 건축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지급하는 거죠. 건축물 일부하고 대조 공유 지분. 이게 입체 환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천지 신청의 제한 볼까요? 제한 조금 깊은 얘기인데 시행자는 입천지 신청하는 자, 그러니까 입천지는 말이죠. 여기 신청을 해도 됐어요. 입천지는. 입체 환지는 신청을 한다고요.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을 제한. 어떤 경우냐? 거기 보면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환지객상, 환지 후 조성 토지 등에 대해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는 권리의 가액이 도시마스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자, 권리 가액이 최소 구분 건축물 공급 예정가의 7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은 예술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감정가, 즉 종전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준 겁니다. 비례율, 수익성. 그럼 이게 권리가액이 나와요. 비례는 수익성인데 수익성이면 120%다. 수익성 1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권리가액이 여기서 이번에 공급하는 최소 구분 건축물 공급 예정가의 70%보다 작은 경우는 너 신청하지 마라.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최소 구분 건축물 공급 예정 가격이 만약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1억 4천이다. 1억 4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2억의 70%니까 얼마예요? 0.7이죠. 그러면 1억 4천이 되겠죠. 근데 이 종전가가 얼마있냐? 종전가 1억이었어요. 1억 감년평가금이에요. 근데 비율이 1.2입니다. 수익성 1.2.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1억 2천이 되겠죠. 권리가액이. 종전가는 1억이고 비율이 1.2라고요. 그러면 권리가액 1억 2천만 원. 이 1억 2천만 원이 1억 4천보다 작죠? 그때는 어떤 너 신청하지 마라. 신청을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가액이 최소 구분 건축물 공급 예정 가격의 70%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입천지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택 공급.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거죠. 뭘 주냐면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 공유 지분을 주는 거잖아요. 건축물과 대지 공유 지분. 근데 건축물 대신에 뭘로 주는 경우?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건축물 대신에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뭐가 문제되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 주택은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소유는 거기 보니까 입찰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일 현재 기준일 공고일이 아니고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발격 지정고시 등에 따로 정한 날이죠. 그 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 토지 면적 국토교통부 자연처럼 규모 이상인 경우, 면적이 규모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역시 권리가액이 거기서 공급하는 최소 공동주택 중 가장 장교 최소 공동주택의 공급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첫째는 규모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권리 가액이 이번엔 큰 경우죠. 거기서 공급하는 최소 이번은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보다도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만 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입찰 신청했을 때 첫째 그 토지 규모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권리가액이 여기서 공급하는 최소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보다 큰 경우만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줄 수 있다.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남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42쪽에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보류지 채비지 설명 나와 그 채비 좀 보세요. 채비지. 자, 보류지는 경비에 충당한다든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으로 남겨놓은 땅을 갖다 보류지라고 그래. 이때 보류지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간다? 환지에서 정한 자입니다. 언제? 환청 공개를 합니다. 보류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게 아니야. 보류지 소유권은 환지에서 정한 자, 환청 공개를 다음 날. 채비지. 채비는 보류 중 일부를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해서 채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비용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 채비지 소유권 누구한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사업시행자의 귀속이 되죠. 다만 환지 예정자 지정돼서 이미 처분되어버린 채비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능력이 귀속된다 기억하세요. 자, 보류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환지교에서 정한 자.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채비 소유권은 누구에게? 사업시행자.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다만 이미 처분돼버린 채비 소유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귀속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기를 작성하면 인가받아야 되죠. 누구만? 비행정관청 사업시행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행정관청 사업시행자. 자, 환지기는 행정관청 인가를 받잖아요. 왜? 인가권자 누구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은 결론적으로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죠.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의 토지 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차권 등. 근데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 누구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미리서 특정 토지를 지정해주고 마치 환지 처분 받은 것처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토지 낭비를 막고 국가적인 뭡니까? 낭비를 막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환지 예정지죠. 그러면 여기에 환지 예정지를 이렇게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가 환지 예정지입니다. 누굴 위한? 저기는 A를 위한. 그러면 A에게 여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A는 여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라는 것이고 B는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A와 갑이 어떻게 되냐? B는 어떻게 되냐? 또 B에 있는 토지 위에 을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권자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재 보시면 환지 지정 효과 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환제 지정 효력 발생 또는 별도의 사용 수익 개시로부터 환청 공고일까지죠. 환제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효력을 발생해야 되겠으나 효력 발생일과는 별도로 언제부터 사용하세요 하고 사용 수익 개시를 지정했으면 그 사용 수익 개시로부터 됩니다. 언제까지? 환청은 공고일까지예요. 공고일까지. 예, 환청 공고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먼저 1번 환제정지를 지정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 A와 갑이죠. 이들은 환제정지를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해요. 그러나 여기를 뭐는 못한다?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B와 을은 어때요? B와 을은 A와 갑이 이걸 사용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되는 수인의 의무,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채비지 사용 수익 처분. 여기에 채비지 용도로 환제 정지가 지정됐다면 이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비용에 쓰여서 사용, 수익, 뭐도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채비 용도로 환제 정지가 지정됐으면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이때 처분되면 채비 소유권 누구한테 기속된다? 처분되면 채비 소유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그랬죠. 매수인에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제 정지를 하면 환제 정지를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A와 임차권자는 환제 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환제 정지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 상이면 절대 처분은 못한다. 반면에 토지 소유자 B와 을은 여기를 사용 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수인의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 즉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 세 번째, 채비지 용도로 환제 정지가 지정되면 이 채비지 용도의 환제 정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하다. 처분되면 채비 소유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이렇게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유권자 보조 조치 나오죠? 용유권자 보조. 뭐냐? 갑입니다. 환제 정지하면 갑은 어떻게 되냐 말이지. 왜냐면 이 토지 면적과 이 토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럼 사업시행자 그 돈을 돌려줄 사후적인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권리는 환제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얼마 이내? 60일 해야 됩니다. 환제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 자, 이렇게 해서 환제정지 지정 효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사업이 끝나고 이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환지처분은 언제 하냐? 준공검사일부터 60일 내 합니다. 준공검사 60일 내. 단 지정권자 사업을 한다면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겠죠. 왜? 지정권자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앞에 있는 공사일로 공고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은 준공검사일부터 60일 내라는데 지정권자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공사일로 공고일로부터 60일 내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거죠. 이게 환지처분 공고 통지입니다.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생해요. 그럼 환지처분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고일 다음 날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는 거죠. 환지처분이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하는 겁니다. 언제?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공고일 다음 날부터.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의미는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가 환지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 근데 이전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요것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되죠. 권리 이전되고 확정되는데 2번 입천지 받았다 그러면 건축물 일부하고 토지 공유지물을 취득하게 되고 채비는 시행자가 보증 환지에서 정한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청사이 확정됩니다. 넘겨보세요.
또 개발규 해제가 한유되죠. 언제? 환지문 공고일 다음 날. 단 예외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전하지 않는 거 보면 첫째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 소멸하죠.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두 번째 재판상 행정상 종전 토지의 전속하는 처분. 종전 토지의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죠.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분이 이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을 이전한다.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단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만 소멸합니다. 소멸은 언제? 환지문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이전하지 않는 권리의 세 가지.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소멸한다. 언제? 공고일이 끝난 때.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행사할 이익이 없는 것만 소멸한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처분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은 이전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 사용 가능하죠. 원래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종전 토지를 전혀 사용을 못했는데 새로 나온 것이 환지 예정지 지정 전이라도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시행이 누구일 때? 공공사업시행일 때. 어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죠. 1번 순환형주택 건설 하나, 국방군사시설 둘, 주민등의 의견 전혀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경우 주민 의견 전혀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었던 경우 이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개발사업 촉진 5가지죠.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환용 주택, 국방, 군사,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기반시설 설치, 개발사업 촉진 5가지 요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환지 예정 지정 전에 토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화법 마무리 짓도록 잠시 쉬었다가 도시정비법 1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